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한국 대 콜롬비아전 리뷰를 조금 늦게 하러 왔습니다. 어저께는 좀 쉬고요. 쉬고 싶어 쉬고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호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두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또 이강인 선수나 오영규 선수가 또 출전도 했고, 콜롬비아가 일단 어찌됐든 약팀이 아닌데 2대2로 좋은 경기를 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지만 조금은 경기력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마냥 뭐 공격 축구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한 건 맞다 이렇게 해서 좀 칭찬하는 게 맞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었는데, 사실 오기 전에 굉장히 좀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뭐 저는 따로 제 채널에서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역량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현직에서 오래 떠나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꽤 무난하게 저 그 첫 경기를 치러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독 문제는 어, 결과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이 전술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그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필립람이 굉장히 영리한 선수였죠. 선수 시절에. 왜냐면은 과르디올라 감독 그 일화가 있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막 그 가끔 설명하고 싶은 전술적인 게 있는데 이 팀이 이해를 못한 것 같을 때, 마치 그 미친 사람처럼 막 설명을 하고 나면 다들 벙쪄가지고 있는데 혼자 필립람 혼자 이해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래 이렇게 설명해줬다는 그 일화를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술적인 머리가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만났던 데가 바이에른 뮌헨이잖아요. 근데 뮌헨은 항상 독일에서는 최강 팀이었고, 누군가를 때려잡고 다니는 팀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술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팀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눈이 더 높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독일을 이끌고 2006년 월드컵 때 물론 레브 감독이 그 당시 수석 코치로 있었지만, 어쨌든 3위까지 갔던, 3위 맞죠? 3위로 기억하는데, 그 지도자가 한국에 온다 그럴 때 마냥 그렇게까지 막 우려만 있었던 게 조금 놀라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가지고 저는 별말 안 했던 거거든요. 일단 경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경기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오기 전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지도자들이 오면은 전술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거든요. 그 확실히 그런 지도자들, 벤투가 올 때도 우리가 좀 우려를 했었으니까, 중국에서 실패한 감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궁합이 잘 맞고 우리랑 일을 잘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오고 나선 제가 못하면 이제 칼을 갈아서 비판하겠다 생각했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제가 유보적으로 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도 역시 또 아직은 그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나 아니면 우리 팀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기는 좀 어려운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점하고 좀 나빴던 점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좋았던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기에서 1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도 아니죠. 120%를 하려고 노력하는 경기들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어제 경기를 그 90분을 총평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기사도 쓰신 것 같아요. 완벽해 보였던 45분. 그러니까 전반전은 거의 완벽해 보였고, 후반전은 뭔가 느슨해진, 전반하고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느슨해진 경기를 펼쳤는데, 이게 결국에는 페이스 조절을 안 한 탓이다. 이건. 이게 뭐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기사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체력이 떨어진 거죠. 제 방송에서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90분 내내 압박할 수 있는 팀은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이 우리나라 상대로 뭐 90분 뭐 주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전방 압박을 90분 동안 하진 않는다. 본인들이 공을 잡고 공격하면서 후방에서 주고받고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이제 주도하는 경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완급 조절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게 주도적인 팀일수록, 좋은 팀일수록 공을 잡고 완급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을 뺏겼을 때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고, 그렇게 하면 90분을 주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뭐 과르디올라라던가 그런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싶은 팀들이 그렇게 축구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전반전에 그렇게 축구를 안 했거든요. 콜롬비아가 공을 잡을 때마다 들어가서 계속 공을 뺏으려고 노력하고, 우리나라도 직선적으로 공격을 펼쳤잖아요. 계속 그
콜롬비아 뒤쪽에다가 때려놓고 그쪽에서 침투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90분 동안 써야 될 체력을 거의 45분 동안에 거의 한 70% 80%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이 되고 나니까 최전방하고 후방하고 중원하고 그 전반전에 콤팩트했던 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군대에 계셨던 분들 행군해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이 한 발만 빨리 뛰기 시작하면 뒷줄은 막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간격 유지의 어려움입니다. 전방에 있는 선수들은 내가 압박을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들어가면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맨 뒤에 있는 후방 선수들까지 밀고 올려 그러면 그게 이제 힘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완급 조절이 안 된 경기였다. 그러니까 경기 운영 자체로는 굉장히 미숙한 경기였다고 봐요, 저는. 이게 만약에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경기였다 라던가 월드컵이었다던가 아니면 이제 하다못해 아시안컵에서 이런 경기를 했다, 그럼 저는 이거는 지금 완급 조절도 못하고 이거 90분 경기를 해야 되는데 뭔 짓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드렸겠지만 어제는 첫 경기였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도 그런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전방 압박을, 콜롬비아가 괜찮은 팀이니까 콜롬비아 상대로 어느 정도 전방 압박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부딪혔을 때 최대한 힘을 안 아끼고 부딪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잡아먹을 수 있느냐를 확인해야 될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또 놀랐고 또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콜롬비아 상대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거의 빵꾸가 안 날 정도로 힘을 모아서 시비를 걸면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를 두드려 팰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보여줬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확인한 의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저는 이렇게 공격 축구를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지는 경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어제는 콜롬비아가 좀 공을 돌리려고 했어요. 콜롬비아도 이제 공을 잘 차는 팀이니까 우리 상대로 돌리려고 하다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한테 기회를 주는 경기들이 나왔지만 이게 아시아권 팀들을 우리나라가 주로 상대해야 되는데 그 팀 상대로는 이렇게 전방 압박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내려서가지고 점유율을 우리한테 70%씩 줘버리면 이렇게 압박할 기회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두고 보긴 해야 됐다. 공격 전술을 잘 보여준 건 아니다. 압박 전술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팀들 상대로 시비를 어떻게 걸 것이냐를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아직 이거 가지고 클린스만호가 잘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콜롬비아를 잡아먹었다 이 얘기에서 조금 더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진짜 월드컵 갔다 와서 성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 알던 선수들이고 매번 보던 선수들인데 그 16강에 갔다 포르투갈을 이겼다 라고 한 게 굉장한 자신감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루과이랑 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플레이에서 이거 하면 될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걸 머뭇거리질 않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이재성 선수도 분데스리가 2에서 오래 뛰었지만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선수들하고 콜롬비아 선수들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만나는 선수들하고 사실은. 물론 뭐 최고의 선수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기 이강인 선수도 뭐 후반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미 적응을 뭐 프로 무대에서 마쳤고 제가 막 작년에는 막 수비력이 좀 걱정이 됩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작년하고 완전히 다른 선수예요. 프로 무대에 적응한 이강인은 이미 몸이 벌써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우영 선수도 어느 정도 분데스리가에서 적응을 더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황인범 선수가 유럽에서 루빈 카자안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올림피아코스에서는 완전히 이제 또 자리를 잡은 거고 이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 구성 자체가 우리 팀이 이미 그냥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이미 그냥 어디다 갖다 놔도 빠지는 그러니까 베스트 11을 세워놓으면 어디 가서 빠지는 팀이 아니라는 거를 뭔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어제 같은 경우도 황인범 선수가 공 잡기 전에 보여주는 그 페이크들 있잖아요. 몸 페이크. 이제 뭐 오른쪽으로 잡아놓는 척하면서 반대로 돌아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타락팍에서 나오는 장면들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이 올랐구나. 지금 이제 물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다음 월드컵 그 캐나다, 멕시코, 미국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황금 세대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황의조, 이재성 이 세대가 막차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월드컵에 나갈 수 있고 그 뒤를 이제 96세대라고 하죠. 황인범, 김민재, 그다음에 황희찬, 그다음에 나상호 선수까지 있는 그 라인에 뭐 김문환 선수도 있고 그 라인이 그 전성기를 맞아서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오현규, 그다음에 조규성, 또 이강인, 정우영, 작은 정우영 이런 선수들이 그 전성기를 여는 이제 프로에서 적응을 완전히 마치고 유럽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았을 쯤일 때 그때 마지막으로 월드컵을 또 다 같이 모여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서 잘 준비만 된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기대가 되는 경기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거에 대해서 보조를 좀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기대와 함께 좀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다. 약간 이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전술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몸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잘했고 실제로도 프리킥도 넣고 뭐 슈팅도 넣고 그랬는데 저는 어저께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처진 스트라이커에 갖다 놓는 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아무데나 뛰어다닐 수 있게 해놓는 거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개인 기량을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최전방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후반까지 내려와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전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게 뭐 특별한 전술은 아닌 게 벤투 감독도 몇 번 썼던 전술이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월드컵 때도 손흥민 투톱이 나올 수 있다. 손흥민하고 황의조나 아니면 정우영 투톱이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죠. 사실은 측면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적당히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음으로 해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토트넘에서도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제가 경기를 잘 보진 않지만 부진하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를 그냥 측면에만 갖다 놓고 쓰면 이 선수가 그렇게 매력적인 선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슈팅이 좋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침투가 좋은 선수인데 측면에서 드리블만 시키면은 이게 안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슈틸리케 때 그런 식으로 썼었어요. 사실은 측면에 박아놓고 해봐. 너가 해줘. 너 드리블 잘하지? 해봐. 이런 축구를 시키면 안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는 손흥민 선수가 주변하고 연계를 보여준 게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규성 선수도 확실히 많이 뛰면서 최전방에서 많이 뛰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압박하고 침투하고 싸워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역시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듣게 했던 거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술적인 키는 2명 뽑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우영 선수는 조금 많이 못 보여준 것 같고 전술적인 키는 역시 이재성이다. 그냥 미쳤다. 그냥 개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가면 이게 공격적으로 이제 돋보일 수는 있지만 또 이거를 커버해줘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뒤를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재성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공격적으로 지켜주고 연결해주고 나오는 장면들도 다 좋았지만 전방 압박 타이밍 잡는 게 기가 막혀요. 그냥 판단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첫 골 만들 때 골키퍼 만든 쪽이 우리나라의 오른쪽, 콜롬비아의 왼쪽이었잖아요. 그 자리가 이재성 선수 자리였고 압박 들어갈 때 보면 잡으러 들어갈 때 이재성이 잡으러 들어갈 때 같이 잡으러 들어가면 다 맞아요. 이재성이 뛴다? 그럼 손흥민, 조규성 다 같이 뛰면 됩니다. 그럼 잡히는 상황들이 많고 이재성 선수가 이제 돌리다가 이거 안 잡힐 것 같은데 못 잡을 것 같은데 싶으면 귀신처럼 측면을 커버를 해버려요. 올라오는 왼쪽 풀백을.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전방 압박할 때는 상대 센터백도 압박하고 미드필더도 압박하고 하는데 상대 풀백이 자연스럽게 전진하면 거기 공이 들어갈 것 같으면 내려와서 풀백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김태현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미드필더들을 잡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재성 선수의 전술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황인범 선수입니다. 일단 공 잡을 때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공이 없는 상황에서 공 오기 직전에 한 번씩 페이크 넣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다 압박을 들어오다가 다 바보가 되는 장면 제가 한 3-4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림피아코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더 위로 나갈 때가 된 것 같고 삼선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확실히 확고한 주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웠던 점하고 이강인 선수 얘기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개를 딱 드리고 말씀드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전에도 그렇고 하프스페이스 들어오는 거에 대한 아직 제어에 대한 좀 약속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하나 슈팅 찬스를 줬던 건 기억이 있고, 크로스도 아마 그 왼쪽 하프스페이스,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 쪽에서 그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을 미드필더가 커버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이재성을 빨리 내려붙이고 김태환이 붙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김태환 선수가 나가고 이재성 선수가 내려오는 방법도 있긴 할 텐데, 이재성 선수가 너무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거를 측면을 누가 올라왔을 때 커버를 치는 거를 조금 연습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연계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후반에도 다 그 공간에서 골이 나왔잖아요, 두 골 다. 사실은 뭐 김민재 선수가 끌려 나간 것도 있었고, 크로스는 제가 보기에 김영건 선수가 좀 끊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긴 했는데, 두 번째 골 그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어찌됐든 그 김민재 선수가 7번을 잡으러 나가서 넘어뜨렸다가 이제 크로스 올라온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다른 선수가 끊어줄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김영건 선수가 어찌됐든 둘 다 그 장면은 그쪽에서 이제 그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실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미드필더들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 침투하는 선수에 대해서. 근데 그게 서로 연습이 좀 안 돼 있었던 거가 조금 아쉬웠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변명거리는 있는 게, 우리가 전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역습을 당해서 들어올 때 잡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였고, 첫 경기였다라는 것 점도 조금 짚긴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뒤쪽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는 걸 좀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 점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 얘기는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제 기대가 크시고. 근데 저도 지금 최근에 마요르카 경기는 저도 어떻게 시간이 잘 맞잖아요, 마요르카를. 그 얼마 전에 아기리 감독이 뭐라고 했던데, 너무 낮 경기 많다. 근데 저도 그 시간이 맞으니까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은 진짜 엄청 잘해요. 제가 봐도 작년 이맘때 딱 이강인이 지금 같은 퍼포먼스였다 그러면 무조건 월드컵에서 데려가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수비 안 돼요. 이강인 데려가면 수비가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 게 너무 티가 납니다. 보면 선수 몸이 바뀌었어요. 그냥 애가 어른이 된 느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술은 그대로니까 이제는 다 먹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번 경기는 왜 후보로 나왔냐.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여전히 밸런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성 선수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영리한 선수고, 이거는 확실히 그 이강인보다 훨씬 위에요, 이재성 선수가. 그 면에 있어서만은. 뭐 공격적인 재능이라던가 드리블이라던가 지키는 거라던가 뭐 뿌려대는 패스들의 질이, 이강인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수비적으로 이재성이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체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는 무조건 바꿔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되고, 비슷한 팀하고 경기를 할 때는 이재성 선수가 이강인 선수보다 중용받는 게 하등 이상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쪽에 있는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시다시피 측면에서 아주 능숙하게 뛰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전형적인 윙이 아니라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우영 선수는 측면에 뛸 수 있는 선수니까. 그리고 발은 확실히 정우영이 더 빠르다 라는 점 때문에 그 밸런스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방에 있는 큰 정우영 선수도 사이즈나 어떤 임무를 봤을 때 이강인 선수랑은 좀 다른 선수고, 황인범 선수 자체도 제가 보기엔 이강인 선수랑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뭐 3선에서 아예 3선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선수고, 좀 2선이나 1.5선에 가까운 느낌이잖아요. 좀 위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인데 그 자리 누가 있다? 이제 손흥민이 있었다, 어저께. 그래서 지금 이 선수 구성상 이강인이 못 들어올 뿐이지, 지금 제가 보기엔 기량으로는 뭐 손흥민 선수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바로 이강인을 넣어야 되고, 황인범이 조금 안 좋다? 그럼 이강인 선수를 그 손준호 선수나 백승호 선수와 함께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선수로 유력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재성이 못 나온다? 그럼 이강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2선에 있는 선수들 누가 빠지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위치에 이미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어저께는 손흥민 선수랑 겹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손흥민이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이강인이 그래서 좀 밀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주전에 다를 바 없는 위치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개인 기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이제 팀 구성상, 팀의 조합상 지금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브라질처럼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루과이도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또 나온다 그러면 조금 실망할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한번 콜롬비아 상대로 제대로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 우루과이 경기는 이기기 위해서 90분을 좀 완급 조절을 하고 체력 안배를 하면서 좀 완벽한 경기를 한번 해보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해보는 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음 경기까지는 막 들이받는다 그래도 저는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고 싶지만 한 번 더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우루과이 상대로 되나 하고 한번 재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이니까 박수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또 너무 미치는 맛이라 못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비판의 눈길을 또 가지고 계시지만 응원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경기가 기대되는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